베이징 동계올림픽 1500m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의 황대헌. 중국 네티즌들도 완벽한 실력을 선보였다. 아주 깨끗한 경기였다.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뉴스 밑장 리플러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수민 안 좋아하는데 김수민 방송 못 끊겠다. 정치 비평계의 황대헌,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실제로 있는 리플입니다. 자기가 대깨문이라면서 그래도 김수민 방송은 끊지 못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씹어도 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도 제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조회수가 높지 못한 건 무엇일까요? 안티도 듣는데, 네, 참 저로서는 분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두 분의 멤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링은 긁는 거지. 막 긁어. 긁어. 내 사타구니를 긁고 있네. 언론계의 이재명, 전용길. 야, 이재명 후보가 사타구니를 긁고 있는 사진 보셨나요? 아, 맞습니다. 네. 거기 어디지? 뭐 대기실 같은 데였나? 아마 방송 토론이나 출연전에 대기 중인 것 같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옆에 이 쇼파가 이재명 후보 말고도 쇼파가 있었는데 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긁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건 뭐 윤석열 후보도 보니까 있어봐요. 손을 집어넣지 않고 하던데. 손을 집어넣지 않고. 이재명 후보는 손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밖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잘 안 긁힌대, 그죠? 네, 충격적인 사진이었고, 나는 찍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 캡처한 거 아닐까 싶었어요. 영상을. 영상 찍고 있는, 그러니까 영상을 누가 찍고 있었길래 이재명 후보가 방심을 했는가 좀 궁금한 대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멤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트트랙 할 때는 마지막에 끝날 때 쫙 다리를 뻗어야 돼. 다리를 쫙 뻗어 보자고. 여기 기착관이네. 인디계의 윤석열, 이창원. 좀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 그래 제가 됩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네, 쪽벌에서 쪽벌이 됐어. 쭉발인가요? 쭉발. 네. 또 윤석열 후보는 또 기차 위에서 기차 타다가 그래도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있었어요. 구두를 신고. 뭐 냄새 날까봐 일부러 그렇지. 건가? 차라리 그럴 때는 구두를 신고 있는 게 낫습니다. 냄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보니까 옆에 이상일 의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상일 의원이 찍어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처음에. 그걸 왜 찍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가 윤석열 후보하고 이렇게 가깝다. 측근이다. 거기 보니까 이제 4명이 앉아 있는데 4명 좌석인데 윤석열 1과 윤석열 2. 윤석열 엉덩이와 윤석열 발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김병민 씨가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 이상일 의원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상일 전 의원이 내가 전에 이 얘기 했나? 방송 중에 저에게 망발을 했다. 제가 이상일 전 의원한테 막 비판하니까, 국민의힘 비판하니까 민주당 프레임이라고. 게다가 민주당이라고 내가. 엄청 흥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그 윤석열 후보와 얼마나 친한지 과시하는 게 여기저기서 곳곳에 보이더라고.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중구 남구에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한 주성영 본 후보 등록한 주성영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참석자들 소개했더라고요. 김종인 괄호 열고 전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모교 중앙고 총동창회장. 송재조라는 송재조. 그리고 뭐 등등 이렇게 윤석열과 관련된 걸 다 갖다 붙이는. 아마 이 이상일 전 의원은 이 오늘 이후로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기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캠프에 들어갈 때 핸드폰 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막판에 뭐 이런 사진들까지 나와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있는데, 자, 대선 레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지금 일요일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공개될 때 화요일에 공개돼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꾸 뉴스밑장에서 하는 거 조금 시간 지나면은 구문이 된다, 옛날 소식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속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심층 분석을 하는 매체예요. 속보를 전달할 네.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컨텐츠는 시간이 지나서 들어도 상관이 없는 컨텐츠입니다. 그렇지. 네, 심층 분석이다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자, 안철수 후보가 일요일 오늘 기준으로 네. 오전에 단일화에 관련된 제안을 했어요. 네. 그것도 한 번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배우자인 김미경 씨가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취소가 됐다가 기자회견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혼자 나와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그러니까 일단 내용은 단일화를 하겠다예요. 근데 이게 중간에 보니까 중간에 들을 때는 단일화 안 하겠다로 들리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정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단일화 안 하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일화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냥 제안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이상 이렇게 안 시끄러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 같긴 했어요. 그러면서 제안을 이미 단일화 룰은 나와 있는 게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할 때 합의됐던 거 그 방식대로 하자 이거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 반응은 그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듯한 그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전영길 기자는 이 흐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이 단일화가 안철수 쪽에서 먼저 제안할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제가 지난 화요일에 김순 평론가한테 단일화 혹시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니냐 물어봤었는데 저는 그 시점을 언제 그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대구 중구난구 보궐선거에 사공정규 국민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출마 선언을 하고 저한테 출마 선언문을 올렸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출마 선언하게 됐다. 안철수 후보와 혹시 이야기가 있었냐? 당연히 다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 국민의당에서 보궐선거에 이미 예비 후보가 있었고 특별히 본인은 선거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공천하지 않는 지역구에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한 거는 이게 이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지역에 국민의당 이 보궐선거 후보가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징조가 보여서 지금 최종적으로 오늘 녹음하는 이 시점까지도 국민의당은 중구 남구에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서공정규 교수일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죠. 2명을 일단 국민의당에서는 받았거든요. 그게 2월 8일에 3명 예비후보 등록한 예비후보는 2명, 상공정규까지 1명, 3명이었는데 2명 중에 고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월요일이죠. 안철수 후보가 대구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 결정될 것 같은데 그거랑 저는 대선 단일화와도 관련이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국민의당은 중구 남구에 이런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라고 하는 효과를 좀 얻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일화는 안 될 것 같다? 네, 안 될 것 같다.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이 흐름을 봤을 때 이 국민의당 없이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내에서 생각이 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만났던 국민의힘 선거 캠프의 관계자들, 대구 경북 지역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제가 이 경북에서 핵심 관계자와 만났는데 핵관이네요. 네, 핵관. 아주 그 핵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특별히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선거 운동 일정 그리고 이 계획들을 짜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이게 대구 경북 지역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실제 단일화를 안 받을 가능성이 저는 더 커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창원 대표는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 뭐를 이제 단일화가 되면 뭘 나눠야 되잖아요. 네. 뭐 이것저것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건데 실무단에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 이태규 나온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그 실무를 누가 나올지가 김재원. 그럴 수 있겠네. 네. 저는 그래서 아니 이게 이준석 선수가 이거 하려고 할까? 네. 그 전리품들을 막 나누는 게임을 들어가야 되는데 후보야 뭐 알아서 하세요 하고 당에 맡길 거잖아요. 네. 이게 별로 상상이 잘 안 그려서 그 자칫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굉장히 또 한 번에 또 폭풍을 일으킬 법하다라는 뭐 그런 그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안 받지 않을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한다고 해서 지금 이길 거냐?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네. 내일 뭐가 터질지 모르는데 이제 뭐 소나스이 돼지 나오고 이제 뭐 닭 나오고 다 해야 될 거야. 소 돼지 뭐예요? 아니 저 김혜경 씨 뭐 한우 샀다고 네. 호탐 대실 아니야 그 소 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근거 잃어버리고 있잖아.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 이슈가 들어가게 되면 다 뭐 이게 빨려버리고 이게 결코 국민의힘에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덥석 받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네. 그리고 단일화 조건이 뭐 방금 협상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안철수가 던진 거는 협상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안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했던 안인데 그게 이걸 거예요. 50%로 해서 이게 문항만 50% 다른 건데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이건 좀 이상한 조사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50%는 문항을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50%는 누가 더 경쟁력 있느냐. 뭐 글쎄 그 사실 적합하냐 경쟁력 있느냐 이거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부터 해묵은 쟁점이 되어 왔던 거긴 한데 50대 50으로 일단 그때 정리를 하고 그냥 묻는 거예요. 국민 응답자에게.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가 최근에도 계속 실시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사의 특징은 뭐냐? 뭘 걸러내질 않아요. 네, 뭐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자격 요건은 뭐 정치적 성향이죠.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로 걸러내지 않고 그냥 조사를 하는데 이걸로 했을 때 여론조사가 최근까지 발표된 걸 보면 오락가락 하는 게 있어요. 안철수가 이기는 것도 있고 윤석열이 이기는 것도 있고 좀 오락가락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지지율이 많은데 불확실한 조사를 굳이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표현을 썼는데 윤석열 후보가 한국기자협회 토론회 그 2월 8일 날 애초 안을 받지 않았을 때 침대 축구다. 이미 한 골 넣은 상황에서 그 김혜경 씨 이슈가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굳이 내가 등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지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안 받는 것도 이거는 한 골 이미 넣은 상황에서 한 골이 아니라 2골 넣은 상황에서 자 PK 하자. 이 승부차기 하자라고 하는 걸 받을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남은 관건은 이 뒤처리라고 보는데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보는 게 지난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단일화 얘기가 포탈 메인을 장식하고 안 한다는데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는데도 이쪽에서도 계속 뭐 자꾸 던져요. 이렇게 여지를. 네. 근데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하면서 그냥 알아서 안철수 사퇴해라. 요걸로 계속 던지고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도 제대로 못 끊어냈어요. 그냥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안일화 얘기한 건 제가 봤을 때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안일화가 뭐냐? 안철수로 단일화하자. 이건데 그러면 단일화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안일화라고 하는 순간에. 그러면은 일단은 그걸 분명하게 끊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뒤엉켜가지고 지금까지 와버렸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여지는 열어놓되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면 하지 않겠다.
일단 끊으려고 내놓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휘말려가지고 계속 갈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거는 무리다라고 끊으면 되는데 또 안에서 단일화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불씨를 살려냈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선 후보 등록 다 끝나고 나면 여론조사가 그 투표 5일 전부터는 못 하니까 지금부터 여론조사가 좀 자주 시행이 될 거잖아요. 네. 이 첫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빠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더 빠질 것 같다. 단일화 제안을 하면서. 그러니까 굳이 안철수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 그렇죠.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제3의 길을 가기 때문에 비호감 후보들보다 안철수를 나는 소신껏 찍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만나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굳이 안철수를 지지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지지율 여론조사의 지지도 자체가 조금 빠지고 그렇게 흘러가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굳이 단일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쪽으로 더 강하게 갈 것 같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이유에서 지지율이 빠질 거라고 보는데 방금 천용길 대표가 얘기했던 제3의 길을 가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했던 쪽에서는 계속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도모했다는 것만으로 빠져나가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해서 그 지지층이 만약에 진보 성향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심상정 후보한테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좀 소수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은 그냥 일단은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 중에서 친국민의힘 성향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동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뭐 지지율 격차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국민의힘 쪽으로 빨리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제가 여론조사 전화 오면 제가 한국갤럽의 그 패널로도 등록을 해놨는데 전화 오면 저는 늘 안철수를 눌렀거든요. 역선택이요? 그게 역선택이라고 보기는 그런 게 이게 안철수 쪽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역선택은 우리도 우려한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실제로 가상 대결 1대1 대결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쪽 표가 안철수가 단일화 후보가 됐을 때 많이 깎여요. 맞아요. 예, 심지어 25% 정도로 깎인 것도 있었어요. 안철수 대 이재명 붙였더니 이재명 25밖에 안 나와. 예, 그러면은 저는 이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진짜 좀 고관여층 해당하는 사람은 역선택을 해도 윤석열 쪽으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안철수는 뭘 노리고 이랬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의도에 맞게 안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안철수는 왜 그랬을까 했을 때 경선 효과를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게 프레임이 떠버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차피 단일화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층 중에 일부는 솔직히 윤석열보다는 안철수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안철수 쪽으로 왔다가 지금 다시 윤석열로 돌아간 그쪽 층이 있는 건데 그쪽 층이 그러면 일단 안철수를 밀어보자. 어차피 단일화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윤석열 밀지 뭐. 이렇게 해서 그쪽 층을 떼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20%를 한번 찍어보겠다. 그렇죠.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치 심상정 후보가 초기에 경선 끝나고 초기에 민주당과의 연정 얘기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시도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정의당에도 정의당 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그룹이 있어요. 새로운 진보라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새로운 진보가 아닌데 이쪽이 뭐냐 그러면 계속 민주당한테 연정 제안을 해야 된다. 단일화 제안을 해야 된다. 예.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민주당 표를 빼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민주당 책임으로 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생각을 국민의당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사실 당장의 지지도 있지만 선거 뒤를 내다본 것이기도 해요. 안철수가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했을 때 저는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안 할 것 같다. 근데 한 가지는 우려할 거다. 뭐냐? 안철수 때문에 정권 교체 못했다. 이 평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우려를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단일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책임은 국민의힘한테 있다. 단일화를 안 받은. 네, 안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실제 단일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저는 없어 보입니다. 네. 좀 작아 보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안 하고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안철수 후보가 어느 쪽 표를 잠식하는지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맞아요. 네, 이재명 후보 쪽을 더 잠식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 계속 노래를 부르면 표가 결집을 할 거다. 자기 쪽으로. 그래서 굳이 단일화 안 해도 된다. 안철수가 남아있다면 이재명이나 어차피 찍을 데 없는 사람들 표만 깎을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겠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면 안철수 탓을 할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는 게 선거에서 이기면 장땡인 줄 알고 지면은 상대편이 막 나갈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편은 탄압받을 줄 아는데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만큼의 땡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1야당이 최고 좋은 겁니다. 제1야당이 얼마나 좋으냐. 대선 지고 나서 중간에 지방선거 총선 있으면 정권 심판 여론 업어가지고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지는 게 남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대선에서 지면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이나 2026년 지방선거에서 엄청 남겨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철수가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선거 후에 오히려. 왜냐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이 됐어요. 민주당 정권이 되면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반사이득을 독점해야 되는데 안철수하고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진다 했을 때는 끝나고 나서 안철수 때문에 졌다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요 시나리오를 국민의힘은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조합해 봤을 때 국민의힘은 안철수랑 단일화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룰을 놓고 갈등을 하면서 안철수가 고집 부려가지고 결국 단일화 못했다. 이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엉겨붙어 싸우는 순간 국민의힘도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저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내가 국익을 얘기하겠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단일화 얘기. 하지 말고죠. 그거 할 시간에 각자 열심히 하시라고. 지금 제가 오늘 각 후보의 호감도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절망적입니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자기 호감도나 좀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창원 대표님은 지금 선거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피곤해요. 뭐, 개인적인 지금 현재 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해. 난 뭐 이런 선거 처음이라 가지고. 뭐가 제일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이렇게 실종되어 있는 대선은 이번에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메시지가 실종된다고요? 아니 방금 채팅창에서 흑장군님이 메시지를 입력하셨다가 메시지 취소됨이라고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실종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공약 아는 거 있어? 공약이요?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아는 거 또 뭐 있죠. 원전 건설. 뭐 많죠. 그러니까 아니 뭐 많은데 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뭘 하겠다라는 거가 없는 대선은 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식이 안 되고 농산물 뉴스 나오는 거는 뭐 카드 어디 썼니, 뭐 초밥 사 먹었니, 그 맛집 성남 맛집 리스트도 무한 내가 보니까. 그렇죠. 한번 다녀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터지고 앉아 있고 하니까 그냥 피곤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일은 또 뭐가 이제 어디까지 갈까. 그런 것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진짜. 내일은 또 뭐가 또 안 좋은 게 터질까. 아직 대선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 뭔 이런 저 선거가 있나 싶어요 진짜. 자, 그러면 이따가 정책하고 좀 그 얘기를 해보고요. 지금 각 후보마다 어떤 상태인지 좀 보겠습니다. 호감도 조사를 한국갤럽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국갤럽이 딴 데보다 호감도가 후보들이 좀 낮게 나타나요. 다른 데서도 몇 군데 실시했는데 거기는 좀 높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조사는 이제 안철수 후보는 50% 가까이 호감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한국갤럽에서는 이게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를 한 거거든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무선전화 90%, 유선전화 10%로 전화 면접으로 실시를 했고 응답률은 14.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호감도 조사, 그러니까 이 호감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누가 제일 호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각 후보별로 이 사람 호감입니까? 비호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호감 간다 37%, 호감 가지 않는다 57%. 그러니까 호감도 1인데 그래도 비호감 57%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 34%, 이재명 후보 34% 동률입니다. 지난 조사에 비해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갭이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비호감 61%, 이재명 비호감 62%, 뭐 비슷하죠. 심상정 후보 호감도 30%, 비호감 64%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지켜볼 만한 게 성별 연령별 네. 조사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20대 남성 이재명 20, 윤석열 32, 심상정 11, 안철수 44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딱 보니까 제가 보는 생각이 윤석열 후보가 애쓴 거에 비해서는 20대 남성 호감도 높지 않다. 32 정도. 이거는 아직까지 홍준표 표가 다 안 왔다. 근데 안철수는 44예요.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윤석열 후보가 20대 남성 지지율을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지지하는 사람들도 별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재명 20대 남성 20% 안 올라가고 있어요. 네. 묶였다.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 11%. 절망적이네. 네, 11%고 자 참고를 20대 여성이랑 대비를 해보면 심상정 20대 여성에서 40%. 네. 제일 높게 제일 높구나. 30대 제일 높네. 20대 여성에서 40%고 20대, 예. 20대 여성만 보면 1위가 심상정 40, 안철수 2위 34, 이재명 3위 20, 윤석열 그다음 19. 그러니까 윤석열 20대 여성 아직 낮아요. 예, 주로 2대 남 타겟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은 20대 여성도 20. 그냥 다 묶여 있습니다. 예, 안철수는 이제 20대 여성 34 좀 높게 나와서 20대에서 좀 고르게 나오는데 문제는 지지도로 별로 안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거고 심상정 후보 20대 여성 40으로 높으나 남성이랑 너무 갭의 차이가 있다. 예. 20대 여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만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일단 선거 전략이 심상정 후보가 내놨던 제가 느꼈던 느낌은 그 주 4일제에 대해서 네. 20대 여성이 만나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20대 여성이. 20대 여성. 네. 그러니까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 여성. 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여성도. 그러니까 주 4일제 이슈를 심상정이 던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감을 보이고 있고 네. 이게 어쨌든 목적한 바는 좀 달성했다. 다만 이걸 20대 남성까지도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걸 잡지 못한 건 좀 아쉬움이 남는다. 나머지 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 호감도가 20대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좀 낮게 나오는 거는 네. 홍준표의 영향이 여전히 잔영이 남아 있다. 네. 근데 홍준표도 이제 돕기로 했고 네. 이준석 대표 영향력도 있을 텐데 네. 호감도가 그래도 뭐 안철수라고 하는 네. 대체제 호감을 대신 줄 네. 사람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호감도로까지는 옮겨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윤석열이 될 것 같으니 찍는데 특히 20대 남성들이나 20대들 만나보면 그 정치적 효능감 자기가 찍은 후보가 무조건 당선권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호감도는 옮겨가지 않았다. 저는 이게 사실 호감도는 지지도는 아니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호감도보다 더 지지를 올릴 가능성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호감도가 낮으면 집권 이후 그렇죠. 예, 집권 이후에 갑자기 오르진 않거든 호감도가. 예. 네, 올랐다가도 잘못하면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탓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네네. 호감도가 낮으면. 네. 그래서 이제 30대로 보면 30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호감도가 높아요. 남성 42, 여성 40. 그 다음이 이제 이재명 후보 33, 31, 남성 33, 여성 31이고 심상정 후보가 30대에서는 또 성별 격차가 커집니다. 여기서도 남성에서 17, 여성에서 46. 네. 그 30대 여성이 20대 여성보다 더 높아. 예, 그렇게 짜여져 있고 윤석열 후보가 30대 아직 저조합니다. 남성 26, 여성 18. 근데 윤석열 후보는 30대에서 1등한 지지도로 1등한 조사도 있거든요. 근데 30대도 호감도가 안 오르고 있다. 예. 저는 이걸 봤을 때 20, 30대는 앞으로도 수년간은 한국 정치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실리지 않는 쪽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정권이 들어서면 여당을 때리는 쪽으로 계속 남을 수도 있다. 30대는 네. 제가 또 30대니까 제가 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투표한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한 명이지만 저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비호감. 심상정 왜? 저는 기본적으로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호감보다는 비호감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호감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네, 전용기 안철수를 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좀 그래도 큰일이다. 좀 20, 30대 남성 호감도가 너무 낮다. 네, 요거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동이에요 결국에. 노동이고 오늘 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후보 등록하는데 막 어떤 사람이 헬멧 쓰고 있고 이렇더라고. 이제 노동자들을 상징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남녀 이런 거 가릴 필요 없고 일단 노동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리고 저는 주사일이나 뭐 이런 것보다 진짜 그냥 가장 열악한 사업장. 네, 얼마 전에 심상정 후보가 안산시화공단 방문을 했는데 그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장 열악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일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업장. 결국에 뭐 정책 의제로 치면 중대재해기업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죠. 노동자 안전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그 인식, 느낌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대로 보겠습니다. 40대는 이재명입니다. 40대는. 40대 이재명 남성 48%, 여성 46%. 네, 그리고 윤석열이 남성 23%, 여성 27%. 심상정이 남성 23%, 여성이 좀 높습니다. 39%. 안철수 남성 36%, 여성 41%. 네, 이걸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40대까지도 그렇네요. 2, 3, 40대에서 다 호감도가 낮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지지를 그만큼 낮게 하는 건 아닐 테지만 어쨌든 이쪽이 좀 불안지대다. 많이 그러니까 집권을 한다고 쳐도 불안지대다라고 하는 거고, 40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티나게 높습니다. 다른 후보보다. 요거는 이창원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40대. 그러니까 뭐 4050들은 확실히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호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 거기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지난 10여 년간 가장 봐왔고 거기에 효능감을 느꼈던 세대잖아요. 이 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호감도와 지지도로 이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40대는 뭐 민주당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세대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라고 하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40대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표를 깎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게, 이재명 안 찍을 거면 안철수라는 응답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20대 지지율이 떨어져도 40대에서 좀 올라가거나 이래서 약간 벌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40대에서 호감도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상정 후보는 40대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래도 갭은 좀 줄었네요. 그렇죠. 10대, 20대보단 줄었죠. 그리고 50대를 보겠습니다. 50대도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주목해봐야 되는 세대인데 50대에서도 이재명이 앞서고 있어요. 이 좀 묘한 현상입니다. 여성들이 압도적이네요. 남성이 압도적이에요. 남성이고요. 미안합니다. 자, 이재명 50대 남성 51%, 여성 41%.
윤석열 50대 남성 30%, 여성 32%, 심상정 50대 남성 32%, 여성 43%.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50대 호감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여성만 보면은 43이니까 제일 높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50대 여성에서. 그러니까 50대 지금 그 심상정 후보를 20대 여성이 아니라 오히려 30대, 50대 여성이 더 높아요. 이것도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이고. 자, 근데 또 특기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50대에서 남성 30%, 여성 31%. 네. 낮아요. 네. 자기 호감도 중에서도 50대가 제일 낮거니와 다른 후보하고 비교를 해봐도 낮습니다.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의 핵심 위험 요소다. 50대. 사실 50대는 중추 세대, 그렇죠. 속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위아래로 끼칠 수 있는 영향도 많아요. 86세대로만 보면 안 됩니다. 부모 세대에도 네. 영향 끼치고 자녀에게도 영향 끼치고. 네. 근데 이 50대에서 안철수가 낮다라고 하는 거. 피로도 그렇죠. 아닐까요? 피로도, 안철수에 대한 피로도인 것 같아요. 피로도. 그리고 안철수가 어쩌면 50대 때문에 압력을 느끼는 요인이 뭐냐면 단일화 얘기 나올 때도 안철수가 피로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50대에서 올라갑니다. 뭐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봤을 때는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언론으로. 그러면 50대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뭐야 이거 또 그래 또 왜 이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식당에서 술집이나 이런 데서 안철수 현재 지지자 중에 50대를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주로 안철수 지지자는 자기가 안철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30대, 20대가 많았어요. 50대에서는 별로 보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50대에서 그나마 안철수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진작에 이랬어야 한다. 이게 뭔 얘기냐? 단일화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속 갔었어야 된다 옛날부터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든 뭐 안철수 지지자든 비지지자든 간에 단일화 이런 거에 많이 질려 있었다. 그리고 이게 골치 아픈 게 단일화를 하는 거에도 질려 있고 안 해주는 거에도 질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철수가 사방이 포위된 그 상황을 50대가 주로 잘 보여준다. 네. 그 안철수가 거기에 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 워딩을 보면 그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인가 제가 저보고 자꾸 철수했다고 하는데 저 철수한 적 2012년 말고는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한테는 이 박원순한테 넘겨준, 그러니까 밀어준 그때도 안철수가 철수했다고 보고 그리고 오세훈이랑 단일화했던 것도 또 철수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워딩에서.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50대에서 낮은 호감도로 나타난 건데 이럴 때일수록 꿋꿋하게 해야 됩니다. 뭘 하든 간에 어느 쪽을 택하든. 왜냐하면 한쪽은 버려야 돼.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주목할 만한 건 이재명 호감도가 50대에서 높다라는 거. 근데 50대가 사실 선거를 결정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50대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빨리 이탈했던 조국 사태 때 50대가 반대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50대에서 윤석열 지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작년이죠. 서울시장 선거 때도 박영선이 50대에서 선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50대들이 국민의힘 신뢰를 안 해요. 민주당은 싫은데 국민의힘을 신뢰 안 해요. 이게 50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0대가 정치 선거도 이미 꽤 많이 해봤잖아요. 이 87년 선거부터 봐왔고 그리고 이 투표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에 기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 박근혜 정부 때 친박들, 친박 떨거지들 이 여기와 크게 다를 거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또 지들이 또 해먹으려고 윤석열이 거기서 좀 놀아나겠네라고 하는 이 이미지들을 받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채팅창에 코베가레라는 분이 이분들도 안철수를 조롱하는데 저항이 없네. 뭘 조롱했어요? 뭘 조롱했는데? 여기 저 여론조사에서 찍은 사람도 있는데 조롱하고 있어.
자, 안철수를 평론가 중에 가장 민다기보다는 옹호해주는 사람이 김수민. 맞아요. 네, 맞아, 그건 맞아요. 국민의당에서도 이 평론가들을 지켜보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줄 만한 데는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뭐 국민의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딴 데서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안철수를 정치인으로 아직도 나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안철수는 어쨌든 제가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안철수의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 어떤 그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동안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와 함께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학자면 안철수로 논문 씁니다. 뭐 안철수 좋고 싫고 이거 필요 없어. 안철수로 논문 쓰는 게 쓸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고 그리고 이 호감도 그래프에서도 쭉 평평한 사람 안철수밖에 없어요. 아까 뭐 20대, 30대 쭉 했는데 쭉 평평하거든. 근데 유독 50대에서만 낮다. 30 정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윤석열 후보가 다리를 쭉 뻗는 구간이 왔습니다. 60대 보겠습니다. 60대. 자, 60대에서 이재명 남성 31, 여성 22. 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60대에서 윤석열 남성 50을 넘었습니다. 여성 56 이렇게 나왔고 심상정 60대에서 남성 24, 여성 31.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재명 심상정이 60대에서 호감도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 안철수 후보가 60대 남성에서 35, 여성에서 4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또 특이하다. 안철수는 60대 남성은 35인데 여성은 47이야. 60대에서 많이 갈렸어요. 여성 남성이. 그렇네요. 네. 이거는 그 요 세대가 살아온 삶의 방식의 차이가 아닐까. 이게 그 60대 남성들은 일단 싸질러 놓고 책임 안 지는. 뭐야 야, 우리 큰일 나. 이거 항의받아요. 이거 제 개인적인 요즘 뭐 일이 있어서. 근데 반면에 60대 여성들은 그거 뒷수습하고 사람들이 좀 돌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애를 많이 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안철수의 이 행보가 60대 남성들 입장에서 참 경상도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저 사내 새끼가 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60대 여성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중하고 진중하게 판단한다. 그리고 차분하고 특히 저는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 봉사활동했던 것 이런 이미지가 저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60대 남성에서는 조금 더 당파적인 그럼 이제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안 해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비호감도 올라갈 수 있고 여성들은 그냥 사람만 보고 평가를 하는 이런 경향이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론조사에서 어떤 의제를 갖고 질문을 할 때에 잘 모르겠음 무응답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구간이 60대 이상 여성이에요. 원전, 사드 이런 걸로 물어봤을 때 보통 60대 남성들은 보수 성향을 따라서 이렇게 찬반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단 빠집니다. 잘 모르겠다 싶은 거는. 그런 경향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사람 개개별 호감도를 따지는 것이 60대 이상 여성이 60대 이상 남성보다 좀 더 높다. 이렇게 또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하여튼 60대로 오니까 윤석열 후보가 확 올라갔어요. 50을 넘어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자 한국갤럽은 70대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제 60대도 중년 성격이 커서 60대 전반까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썩 높진 않아. 60대 전반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60대하고 70대도 좀 갈라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또 평균 수명도 많이 늘었고요. 70대 이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남성 54, 여성 52 그리고 이재명 남성 26, 여성 29 심상정 남성 27, 여성 19 안철수 남성 39, 여성 34 70대로 가니까 이재명 훅 떨어져서 심상정과 별로 다를 게 없어지는 이런 결과로 가네요. 좀
재밌는 게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게 남녀 중에 가장 남자가 호감도가 높은 쪽이 70대 이상이네요. 아 남성이. 네. 그렇네요. 심상정 후보를에게 호감을 보내는 남성이 70대 남성이 제일 높다고요? 70대 남성 말고는 심상정 후보의 호감도가 남성이 높은 쪽이 없어요. 그렇다고. 유일하게 그러네요. 70대 이상만 남성이 여성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와요. 저는 이거는 이 구민주노동당 이 세대들과 권영길 이거 후원회장의 힘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70대 이상인데 국민의힘 지지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진보 성향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재명, 심상정 둘 다 호감인 거죠.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후보별로 봤을 때는 각 후보가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는 일단 이재명 후보부터 40, 50대 의존도가 크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나 취재원들 만나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20대 30대가 30대보다도 20대가 부동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데 20대가요? 네, 20대가. 근데 여기에서 뭔가를 얻지 않으면 이 호감도를 얻는 게 특히 그 자녀 문제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재명 후보가 이 호감도를 높이려면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주변의 도움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입을 닫아야 된다. 그럼 다 닫아야 되는 거야? 혼자 해야 돼. 혼자. 근데 이렇게 진짜 부모, 형제, 자식, 부인 다 문제가 됐던 후보가 아들 2명인데 그래도 나머지 1명은 남아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뭐 하여튼 부모를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이었죠. 야,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문제가 됐던 후보가 이때까지 있었나. 정말 참.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들, 미래의 대통령이 되실 분들은 정말 이게 반면교사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다 파니까.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전으로 많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선거 끝나기 전까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선거 끝나고라도. 네, 끝나고라도 좀 이걸 회복하려면 좀 전에 한 40분 전인가 김웅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 남겨놨더라고요. 그 사진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 쭉 뻗은 사진. 이런 거 자제 못 시킬 사람은 옆에서 보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일 의원 공격한 거요? 김병민 씨하고? 뭐 그런 거 같아 보이는데 핵심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주변에 두고 쓰는 사람들 이야기의 폭을 조금 더 넓히고 이야기들을 더 잘 듣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윤석열 후보한테 앞으로 선거 끝나고도 호감도를 높이려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여성 호감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때다. 그렇죠. 그리고 막상 뭐 20대 30대 남성도 별로 안 높아.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식견 부족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가 민주당 싫어서 이재명 싫어서 윤석열은 찍어줘도 이렇게 별로 신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정치 리더로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켜야 될 것이다.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놓고 후속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진이가 그게 아니었다. 근데 지금 20대들이 정치인을 소비하는 방식을 좀 제대로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나 과학고 예술고 그것도 그거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그 발언?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윤석열이란 사람이 그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과학고 예술고를 몰랐을 리는 없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떤 적성과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마도 일반고로 돼 있는 것까지 마저 나눠버리자. 그러니까 뭐 그런 의도인 건데 근데 지금의 정치를 소비하는 거는 꼭 딱 잘라갖고 그거만 딱 보는 거잖아. 그러면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전략적인 정치적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언어도 언어인데 그 발언이 뭐가 문제였냐면 나는
윤석열이 요 과거 예고를 몰랐다고 보지는 않아요. 설마 그거 뭐 자기 검사할 때도 자기 외고 애들 그룹 뻑뻑할 건데 하급자 직원 중에 야 너 어디 다 했냐? 외고요. 아 그래 외고. 이렇게 다 했을 거라고.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윤석열의 문제가 뭐냐면 그거 봤어요? 영상으로 봤어요? 공부왕 찐천재? 네, 봤어요. 윤석열이 예고도 있고 뭐 과거 이런 걸로라고 할 때 표정이 신개념을 설명하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세상에 없는 거를 설명하는 것 같은 표정이라고. 세상에 다 있는 거고 누구나 아는 건데 그거를 그 표정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어이가 없어 보이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람들이 오해한 게 아니고 실언일 수 있는데 실언이 아니고 실언이라고 오해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몰랐을 것 같은데 구지갭. 네, 구지갭 같은 경우도 그거는 네, 잘 몰랐던 게 아닌가. 구지갭은. 근데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게 목록으로 짤로 돌아다니는데 몇 개는 윤석열 억울한 게 있어. 내가 봤을 때. 사실 청약통장은 억울한 게 그때 유승민이 질문했을 때 윤석열의 의도는 내가 집을 만들어 보지 않은 인생인데 해봤겠느냐 요거였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표현이 집이 없어서 모릅니다 하니까 그럼 유승민이 집이 없으니까 알아야죠. 120시간도 우리 얘기했죠. 어디서 주워 듣긴 했다니까 분명히 간담회. 그러니까 어디서 듣는 거 맞아. 이게 근로기준법에 있던 약간의 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축적이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게 윤석열 후보가 또 어떤 발언을 했는데 비무장지대를 좀 이렇게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비무장지대를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무장지대 다 있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비무장지대 있는데 그걸 좀 더 넓히자. 뭐 넓힐 수도 있다. 요 발언인데 몇 번 그래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자정부를 뭐 해가지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전자정부가 뭐 얼마 전에 국제평가에서 1등을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공약 이행도가 100%다. 다 돼 있는 거를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 하필 또 연말정산 시즌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렇죠. 전자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그렇죠.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지금 안 되고 있다면서요. 그 직장에 요구를 해야 돼요. 직장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뭐 덧붙인 말이 직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그만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까지 그다음 부연을 했죠. 논란이 또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부연할 때도 좀 실수할 때, 그러니까 해명할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건 팀의 잘못인데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인생이라서 몰랐다 뭐 이렇게 몰랐다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안 만들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명을 하는 사람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요까지는 괜찮아요. 검사를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지 않았다고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몰랐던 걸 인정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명하는 쪽에서도 좀 잘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지적이지 않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2030 입장에서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대통령이 잘 몰라도 정부는 팀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내가 진짜 술집이나 이런 데서 보면 50대 이상 윤석열 지지자들 되게 웃겨. 애 걸음마 하는 거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 이제 걷는다. 야 윤석열이가 그래도 요새 많이 는 것 같지 않아? 그렇죠. TV 토론을 보면서도 야 윤석열이 많이 나아졌어. 그러니까 잘한다 이러고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분 정해져 있고. 근데 20대들은 그렇게 봐주기 어렵거든. 지적이지 못한 후보를 좀 참아주기 어렵다. 요거를 이제 만회해야 될 것이고 심상정 후보는 아까 이제 여성 남성 격차 많이 나는 거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내가 봤을 땐 단기간에 어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원인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티페미니즘 하는 거 있어서 오냐오냐 뭐 받겠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근데 뭔가 이제 팽개 쳐놓은 건 아니냐 혹시 저 더 설명해야 되고 또 얘기 들어봐야 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더 앞으로 노력해야 되고 이거는 뭐 이번 대선에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근데 결국에 노동이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군소 후보니까 호감도가 높은 쪽을 또 지지로 바꿔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보면은 중년 장년 여성에서 호감도가 높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뭐 최근에 그 뭐죠 명함 찾아주기인가? 네. 네. 그 캠페인 명함 찾아주기. 그 뭐죠? 그 50대 60대 여성들의 이름 찾아주기. 네. 명함을 명함 없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네. 그러니까 저 그런 건 좋은 캠페인이 같아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확실히 그 조금 좀 집거하고 나서 네. 나온 메시지들이나 캠페인 전략들은 예전의 정의당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거 꾸준히 밀고 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정의당의 가장 큰 어떤 이제 존재 이유 필요성은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양당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힘이잖아요. 그 힘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그 지지를 해줘야 그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캠페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무상의료나 무상급식 때처럼 우리 정의당을 지지하면 심상정을 지지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하여튼 제가 진짜 심상정을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 나름 이게 조금이나마 반영이 된다면 정의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주길 바라는 차원에서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 저런 부분 심상정 후보가 결국 진보정당 정의당이 이 20대 30대 남성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될 지역은 전 수도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외 지역들이다. 네. 근데 심상정 후보의 김용균 씨 같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유세하는 일정이나 그동안 제시해 왔던 공간들 이런 것들 보면 수도권을 잘 안 벗어나는 네. 그리고 공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상정 후보가 좀 선거가 끝난 이후에라도 이 주요 지지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 저는 20, 30대 남성도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상정 후보 칩거에 들어가기 전에 칩거 4일 전쯤에 하고 6일 전쯤에 정의당의 핵심 관계자를 제가 만났어요. 정핵관을 제가 연달아서 저는 핵관이 아니고 일종의 자문을 해주러 만난 거죠. 네. 저는 사실 뭐 어디서 불러도 자문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르지 않을 뿐이죠. 국민의당 쪽에서는 일부 인사들이 제가 쓰고 하는 글 이런 걸 참고하더라고요. 근데 부르지는 않습니다. 부르지는 않고 민주당, 국민의힘도 저를 부르지는 않고 정의당이 그나마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정핵관 2명과 이제 이틀 간격으로 회동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어요. 자문도 했는데 중년 여성 신경 쓰시라. 이쪽으로 더 표를 넓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심상정 후보가 호감도하고 지지도를 봤을 때 왜 그럼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냐 했을 때 심상정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 적지 않은 수가 민주당 지지자예요. 맞아. 예, 이 부분을 뚫어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한테 잘 보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 민주당과 뭐가 다른지를 보여줘야 그렇죠. 되고 나아가서 현재의 민주당이 과거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다. 예, 그 고를 찾아내서 민주당을 이번 선거부터 해서 정의당 쪽으로 이 사람들을 긁어오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열린민주당 아니야? 열린민주당? 아니 열린민주당은 나는 절대 정의당 지지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참여단계 출신들이 있잖아요. 아직 정의당에 그 사람들은 거꾸로죠. 거꾸로. 거의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거꾸로 정의당인 척하면서 민주당 지지하죠. 네. 근데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 중에는 예전에 진보신당 이런 거 쪽에 있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이 지금 맞아요.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네. 이분들은 융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 마지못해서 민주당 찍는 쪽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도덕성부터 해서 정책까지 이걸로 TV토론이라든가 이쪽 이재명과 선을 그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심상정의 과제가 될 거고 마지막에 안철수. 네, 안철수 때문에 저의 그 이야기 때문에 채팅창이 뜨거웠네요. 이창원 씨 뭐라고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악플은 주로 김수민한테 달리는데.
안철수는 지난번에 소개했을 때도 그랬고 호감도가 평평합니다. 세대별, 성별로 쭉 평평한 굉장히 드문, 역사적으로도 드문 후보인데 안철수는 딴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기웃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좋은 거고. 잘 생각해보세요.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갈 때 안철수가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걸 막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안철수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한 두어 개 정도 있어요. 하나가 박근혜 형 집행정지 얘기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안티페미니스트들하고 어울렸던 거, 세 번째가 최근에 노동이사제 반대했던 거. 근데 이거 3번 했을 때 지지율 오른 적 없습니다. 안철수는 그냥 꿋꿋하게 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든지 뭐 어쩌든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그 후보의 정치 여정을 좀 되돌아보면 제일 처음에 새정치였잖아요. 새정치. 그리고 나서 나온 게 그 지지난 총선 때 다당제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어떤 이렇게 사람들의 희망을 걸고 정치판에 들어왔는데 정작 정치 개혁에 따르는 정책이나 그거에 따르는 어떤 자기의 일로 증명을 하지를 못한 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다시 이제 요즘에 다시 뭐죠 양당제에 대한 비판을 막 한다고 이때까지 다당제 얘기 별로 안 하다가 다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는 나는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무슨 뭐 경제 살려달라 뭐 혹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그러니까 원했던 사람들의 마음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의 이때까지의 역할들은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잖아요. 이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계속 단일화해야 되고 단일화 한다고 하니까 양당이 그냥 또 빨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계속 갖추고 있으니까 그냥 자신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려고 했었던 정치 개혁 혹은 다당제 등등을 해서 우리의 어떤 정치를 정말 세련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에서 좀 저는 보여주시면 저는 다시 안철수라는 사람에게 희망이 다시 한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아직 젊고, 그러니까 한 2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잖아. 70정도까지 나가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정치인인데 그냥 너무 그냥 휩쓸려 가다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는 안철수가 차라리 뭐 이 조건이면 단일화를 하겠다, 단일화 방식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안철수 사실 윤석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논거들 있잖아. 지금까지 리스크들도 그렇고 사실 지금은 김혜경 문제 때문에, 김혜경 문제가 아니지 사실,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존 논란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더 커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도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자기 배우자 계좌 이런 거 제대로 안 깠어요. 지금 추가로 불거져 있고 검찰 소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선 막판에 김건희 씨 어떻게 될지도 몰라. 허위 이력 문제도 사법적으로 기소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제대로 해명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대 봐주기 의혹이 있습니다. 삼부토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그리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건 제가 봤을 땐 치명적이에요. 만약에 맞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해명이 안 됐고 리스크 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정책들도 너무 뭐 폭력적이거나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선을 그어버렸어야 되는, 아니면은 나중에 단일화 얘기를 하더라도 진작에 그 점은 좀 선을 긋고 하던가. 예, 근데 명분상으로 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 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고, 얼마 전에 영남대 정치학과 교수였고 지금 장안대 총장하는 김태일 총장이 경향신문에 안철수 무소의 뿔처럼 가라라는 글을 썼었거든요. 실제로 국민의당 혁신위원장도 그렇죠. 하셨었죠. 그때 김태일 총장이 했던 얘기가 중간에 극중주의로 중간에 점을 찍는 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분 글의 표현을 치면 그가 왼쪽으로 조금 위치를 옮기면 운동권 이중대라는 놀림을 받았고 오른쪽으로 조금이라도
발걸음을 뗄라치며 적폐 옹호자라는 힐난을 받았다. 이런 딜레마는 거대 양당의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려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중간에 딱 찍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 김태일 총장은 기회주의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두 진영의 사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삼각형의 세 번째 꼭지점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해법이었는데 안철수의 정치적 실험은 이에 관한 설명 언어와 현실적 힘을 구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비판을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그가 만들었던 다당제 20대 국회에서 성과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다면 안철수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이분법적 정치 지형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안철수가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내걸었던 새 정치의 최소 강령이다. 예. 그러면서 김태일의 결론은 거대 양당의 몸을 의지하는 실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단일화하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안철수는 제대로 하려면 빨리 그 단일화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받는 걸 확인하는 대로 떨치고 쭉 가야 될 것이다. 네, 저는 뭐 이미지 차원에서 보면 안철수가 지금 평평하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 평평한데 호감도 그래프가. 네, 호감도가. 근데 평평한데도 지지율은 그만큼 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 애정을 표하는 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 정권 교체의 이 실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만한 이미지 차원에서 보면 2030에게는 그 안철수가 IT 기업을 했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2030들 입장에서 IT 기업의 오너, CEO는 택진형 같아야 돼요. NC소프트 원래 근데 안철수라는 개인이 그런 위치를 점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먼저 이야기 딱 던지고 뭐 청바지 입고 나오고 사람들이랑 2030이랑 잘 어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게임 만들었으니까 내가 또 쏠 때 쏠게 라고 하는 이미지가 안철수가 격이 없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 못하는 그리고 6070으로부터도 안철수가 이거 지지도를 땡겨올 수 있는 게 이번에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활동 했던 그 효과가 저는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6070에게는 좀 짠하고 착하고 남욕하지 않고 대신에 내가 할 일 묵묵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안철수가 갔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강성 기종노조 때려잡겠다. 이거 사실 이 안철수는 표를 가지고 오겠다고 던진 건데 때려잡겠다고는 안 했습니다. 강성 기종노조 이야기하면서 홍준표가 던진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안 어울리죠. 안철수는 오히려 이렇게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이 이득을 가져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그러지 않도록 제가 잘 이끌겠다라고 하는 좀 착한 이미지가 6070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양쪽에서 전략을 안철수가 갈팡질팡 하지 않는 걸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안일 개인의 이미지가 스트롱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지금 딸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주변에 스트롱한 사람들이 서 있으면 되거든. 근데 지금 사람이 너무 줄어들어 있죠. 네. 네, 사실은 뭐 2017년 대선으로 치면 그때 막 그 방송 나가서 한 입발 까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지원. 뭐 박지원은 약간 마이너스가 있다고 치더라도 김경진, 뭐 이용주 청문회에서 타였던 두 사람이라던가 좀 이렇게 센 사람들이 주변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힌트가 뭐냐면 안철수가 조폭 사진 논란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어디 가서 사진 찍었는데 전라도에서 사실 그 사람들이 조폭인지 아닌지 몰라요. 네. 근데 그냥 둘러싸이는 사진을 보고 조폭이랑 친하다 이런 그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문재인 후보도 비슷한 사진이 있어. 근데 내가 그때 좀 약간 영감이 왔던 거는 어울리는 거야. 이렇게 떡대 좋고 건장한 남성들 사이에 있는 안철수가 어울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철수 지지자는 야 안철수 표정 봐라. 저 사람들에 둘러싸여도 굉장히 해맑고 저 사람들 저 덩치 있는 사람들을 리드할 것 같다고. 예, 근데 지금의 국민의당은 너무 대우가 작아졌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5명이 선거운동하는 것 같아. 심하게 얘기해서 안철수,
안철수 배우자, 안철수 딸, 이태규 권은희 5명이서 선거운동하는 것 같은데 사공정규 교수도 넣어줘요. 프레임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 다시 붙일 생각을 해야 되는 그 큰 과제가 또 남아 있죠. 네.